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실 12시 좀 안 돼서 사무실에 나와 뭐 이리저리 시장 좀 보고 지난 한 주간 나왔던 산업 리포트라든지 뭐 의미 있었던 뭐 리포트 등등을 체크해 보면서 그리고 자료도 일부 만들고 시간을 보냈었는데 벌써 어느덧 시간이 9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집에 가서 뭐 얼른 밥을 먹고 온다라는 게 또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 또 뭐 잠깐 애를 본다는 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흘러갔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 보면은 참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시간적 여유가 허락해 준다면 예전처럼 라이브 방송도 매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쩔 때는 시간이 되고 또 어쩔 때는 또 시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초심이 아니라 그냥 시간적인 여건이 참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어, 자,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연초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었는데 역시 네, 아니나 다를까 대량의 금융투자 매물이 출회하면서 주간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5.5%라는 네, 이 성과를 내면서 좀 하락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 시장이 예상했던 연준의 뭐 조기 금리 인상을 뛰어넘는 조기 양적 긴축이라는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풀었던 이 막대한 양적 완화로 인한 시장 유동성 확대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양적 기축이 크게는 없었었죠. 사실 크게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13년 동안에 풀었던 돈을 드디어 회수하는 뭐 진정한 양적 완화의 종료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시장은 크게 우려를 하면서 지난 뭐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수목금이죠. 수목금 이렇게 미 증시도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올 한 해 내내 아마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일부는 네,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다시 조금 더 체크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금리 인상 횟수는 과거 2018년대 때와 동일하게 4차례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매 분기 한 번씩의 금리 인상과 내년 말 정도나 예상을 했던 양적 긴축이 어찌 보면 네, 금리 인상 한두 차례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뭐 긴밀하게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게 만든 신선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작용을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칫 잘못했을 때 소나기를 피하지 못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올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미 증시 흐름을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다우는 사실 뭐 금융 섹터와 뭐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일부 뭐 경기 민감 섹터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긴축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낙폭을 키우지 않았지만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부분 많이 밀리면서 시장이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보였죠. 주간 단위로 S&P 500을 보면 이번 주에 이러한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뭐 금융주 섹터는 뭐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아웃퍼폼을 했고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산업재 섹터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도 초에도 사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당시 1.7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의 이런 이 성장주에 반대되는 가치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컸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국내의 이 경기 민감 섹터가 1월 초에는 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다음 주 또한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 시속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일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일단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어쩔 수 없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간 시장에서 조금 흔들렸던 이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의 우려에서 점차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이 해소될 조짐으로 인한 본격적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동차 섹터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서 기술주 흐름 보면은 사실 이 D램 관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그 밖에 여타 비메모리 섹터가 조금 힘을 못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까지 큰 틀에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좀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환율을 잠깐 보죠. 환율을 금요일날 국내 장 초반에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200원대 이상 올라가면서 시장의 불안을 좀 야기했으나, 여기에 환율이 일단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달러와 유로와 그리고 그 밖에 엔,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의 맞물림에서 의한 신흥국 이 통화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전히 월요일날 시장이 열려봐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시장은 움직입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장중에 국채금리 하락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이 장중에는 있었죠.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의 확대, 그리고 장중 이 환율 하락이라는 삼박자가 맞았을 때 시장은 어찌 보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러니까 당일 기준에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 일부 발생을 했었는데요. 월요일날도 이런 큰 틀에서의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시장을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월 10일 미 연준 조기 양적 긴축 이슈에 대한 악재 소화는 일단은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이 뭐 큰 틀에서 움직임을 보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화요일날 밤에 있을 미 파월 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요일날 1.8을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현재 1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 이어지는지는 일단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 증시, 한국 증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미국 지수는 지금 저가를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1월 13일 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옵션 포지션 자체는 하방을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상으로는 이 하방을 쉽게 뚫어낼 포지션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하방은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월요일과 화요일날 시장이 좀 밀리게 된다면 분명히 저가 메리트가 시장에 상당히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그간 증시에 이 12월 달에 들어왔던 막대한 금융투자의 매수 물량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월화까지 해서 빠져나간 이후에는 다시금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스케줄링을 만든 이후 1월달 FOMC 직전, 즉 일주일 전까지의 흐름은 그나마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금요일 시장 국내 지수를 보면은 양 시장 다 시가 갭 상승 출발 이후에 그러한 시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상승이 일어났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 주었고, 똑같이 뭐 원달러 환율
흐름도 양호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 연준의 갑작스러운 조기 양적 긴축 발언 이후 시장은 발작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나름 제가 볼 때는 신선한 악재가 시장에서 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악재는 충분히 악재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번 주 화요일 파월 연준 인사청문회, 그리고 수요일에 있을 연준 베이지북 공개까지 해서 일단은 시장에서 일부 봉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첫째로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 지금 당장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작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두 번째 금리 인상 이후라든지 세 번째 금리 인상 이후라든지 어느 정도 디테일한 시간적 부분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 1월 27일 FOMC 회의 이후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차례 더 시장이 쇼크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그리고 아직 시장은 여유가 있어 라는 관점으로 시장이 조금 밀리게 되면 그만큼 싸진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목요일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IT 반도체 섹터 강세 속 전일의 낙폭을 일부 회복하면서 마감하였는데,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당일 기준, 네, 항상 요 며칠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환율, 선물, 국채금리 세 박자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는 사실 조금 밀렸는데 국내 증시는 이런 부분이 일단은 시장을 좀 끌어올려 주었고요. 이번 주 후반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TSMC의 실적 발표가 또 한 차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IT 반도체는 그나마 시장에서 이 실적 기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TSMC가 현재 나와 있는 외국계 리포트 등을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40%를 넘는다라는 게 99.9% 확률이다라는 리포트도 뜨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DB하이텍이 그런 부분이 제로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모습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DB하이텍을 거의 원탑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DB하이텍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 IT 반도체 상황은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 미 증시 하락 요인은 다름 아닌 양적 긴축 이슈 및 10년물 국채 금리가 1.8을 돌파를 했죠. 이거는 최근 있었던 2021년도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주에 발표될 물가지수 다시금 올라간다면 긴축의 속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금리 인상 시기, 가치주 및 경기민감주 시속 게임에 대한 부분인데, 다음 주 일단 미국의 이 철강, 중국의 철강 관련된 가격의 상승이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철강 섹터 동시에 움직일 수 있고, 금요일날 강했던 화학 섹터도 주 초반에는 움직일 수 있겠죠. 왜? 주 초반에는 파월 연준 인사,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와 베이지북 공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주 초에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더 시장을 보면 금요일날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는 다름 아닌 장 초반에 나왔던 이 한종희 부회장의 발언에 의해서 다시 한번 로봇주가 금요일날은 대거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의 일부 테마를 또 감당을 했었고요. 또 윤석열, 이준석을 끌어안았다라는 이슈로 장 초반부터 웹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장 후반에는 다시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주까지 제가 볼 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시장에 특별한 테마가 여전히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대선 주자들의
이 정책 발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정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뭐 아주 간단한 예로 저출산이라든지 노인복지는 대선에서는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 전략으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유효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관심 종목분들 지수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금요일날 저는 종가 베팅을 하지는 않고 넘어갔습니다. 뭐 종가에 잡아 들어갔던 종목분들이 있지만은 종가에 거의 대부분 아니 100%다 매도를 하고 일단 마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미국 지수를 보는 게 좋냐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 선물을 보면 이게 이제 목요일이죠. 금요일날 나스닥 선물 자체가 장중에 거의 0.6% 5%까지 올라왔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 자체가 예를 들면 이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5일선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다면, 네, 장중에 모습이었다면 충분히 미국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연준 파월 의장의 청문회라든지 베이지북 공개라든지 그런 일정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금요일의 시장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나스닥을 좀 볼게요. 왜 내일의 시장은 뚜껑을 열어봐야 일단은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이런 지지 구간들 이 돌파를 할 때도 3세번이라는 게 있어요. 차트에서 3세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도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저가 라인을 볼 때 지수의 반등을 나스닥의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얘는 나름의 지금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세 번째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런 구간까지 순간 밀릴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간은 사실은 지지 구간이 굉장히 또 강하죠. 지지 구간이 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세 차례 이상 저점을 확인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빠지더라도 귤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자리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 앞에 지지를 해줬다가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강한 음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돌파를 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미 증시 야간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알 길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일단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는 게 첫 번째로 지금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보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증시 차트를 좀 보죠. 국내 증시 차트를 좀 보면 일단 코스피 기준에서 일단 선물 옵션 파생 포지션이 하방을 좀 견고하게 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월화 빠진다 하더라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지지 테스트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이평선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서 5일 이평선을 정배열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코스닥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매매는 해도 종가 베팅의 보수적인 입장을 본 부분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차트를 본다면은 반등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거는 개파락이죠. 개파락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진 게 음봉이 이렇게 작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진 겁니다. 보면 이만큼의 음봉이 목요일날 발생을 한 거예요. 음봉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음봉의 중심선이 이 자리죠.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라는 거는 이 지수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완벽하게 올라가서 이 음봉의 최소한 중심 이상까지 넘어가면은 시장이 강하게 빠르게 반등을 하겠지만 이 대량의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아일랜드 갭이죠. 이러한 거는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 1000포인트를 빠르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눌렸다가 시간을 가지고 돌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구간 여기에서 만들어진 또 이 아일랜드 갭을 재차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하락의 강도가 깊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은 이때 만들어진 이 갭을 이탈하면은 하락의 강도가 커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체크를 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겠죠. 네. 왜 시장에 악재가 나왔는데 이 악재가 생각보다는 신선한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의 해소 구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들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일단 시장 컨센서스보다 사실 미달은 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장 예상은 영업이익 15조 4천억을 예상했지만 13조 9천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내년에 대한 예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관계로 그러니까 올해 예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관계로 좀 반등을 해 주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이 의미 있는 이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마감이 됐죠. 21선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떨어진다면 네, 이거는 체크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반등 하에 IT 반도체가 상당 부분 좀 올라온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IT 반도체 안에서도 핵심 종목군 안으로 압축이 올해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DB하이텍 지난번 하락할 때 네, 오히려 이날 개파락할 때 물량을 샀었습니다. 1월 6일날 하락할 때 물량을 사서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더 들고 가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를 하고도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IT 반도체 안에서 여전히 누적 수급이 강하고 실적 전망치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꼭 돌파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살짝 밀렸다가 시가를 회복하고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라면 기존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대응을 하면서 신고가 영역을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종목 안에서 이번에 돌파가 나올 거고 11월 13일날 TSMC의 실적 발표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도 속할 수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은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사실 이 구간에서 들고 있다가 네, 이 상단에서 전략 매도를 했는데 금요일날 재료가 하나 있었죠. 재료가 아침에 봤는데 사실은 제가 매도를 한 종목이라 미처 들어가지는 좀 못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날 기사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한종희 부회장 OLED 구매 열려있다 라는 말이 언급이 됐죠. 사실상 이제껏 부인하던 내용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OLED 중소형주의 강한 반등 그리고 원탑 대장의 탄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대금이 일단은 1,000억 원을 넘어준 점 그리고 이 구간 사상 최대 거래량을 터쳤던 구간을 넘었기 때문에 시장의 문제로 다시금 이런 자리로 내려온다면은 충분히 단기 눌림목 공략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밀려주면 뭐 47,500원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뭐 5일선 기준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많은 OLED 종목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가장 원탑으로 보여지고, 인탑스라는 종목도 사실은 이 카메라 모듈 플러스 OLED 관련된 장비 종목으로 엮이는데 약간 로봇주 성격에서 올라간 거라 신고가 영역에서 뚫고 올라가는지 동시에 같이 봐야 될 종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IT 반도체를 체크를 좀 해봤고요. 대덕전자나 며칠 동안 눌림목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공략을 좀 준비를 했던 종목군들이에요. 의미 있는 구간, 간단하게 말해서 저도 이거를 이틀 동안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어떤 부분이냐, 시장에서 돌파라는 것은 의미 있는 이 악성 매물대 음봉이죠. 음봉이죠. 이 음봉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돌파를 시켰다라는 것은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생명선은 22,000원을 완전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의 폭이 커질 거고,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봐야 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DB 하이텍도 마찬가지죠. 왜 이 자리가 중요한지, 왜 이 자리가 돌파했을 때 이 종목은 강한 시세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날 시가부터 올라갔을 때 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아일랜드 캡이 나오면 종목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도 관련해서 안철수 관련된 종목, 윤석열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관련 정치 테마주를 다시 보기가 참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책주 관련해서는 매매를 일부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언급했던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좀 보면요, 시간에는 큰 의미가 없겠죠. 정책주 관련해서 몇 개 보죠. 제로투세븐,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 금요일날은 토박스 코리아가 조금 더 많이 좀 올랐는데 6, 7%대. 이런 종목군들도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잠복해서 그나마 실적이라든지 그나마 펀더멘탈이 좀 양호한 게 제로투세븐이라, 조금 밀렸을 때 장기 평선 기준에서 좀 매수를 해서 대선주자들 발언이 나올 때 차익을 분할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방은 종목 팡팡 튀긴 한데, 아가방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열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프롬파스타, 과거에 대장주로 올라갔던 종목이죠. 지금 이미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서서히 관심을 갖고 분할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파스트, 그 다음에 유라테크가 살짝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유라테크, 대주전자 재료, 결국은 행정수도 이전도, 대주 산업, 행정수도 이전도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약간 리스크에 노출된 구간이라 수급주보다는 이런 테마주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한네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한네트 상가에 가고 일단 대장이고, KCT가 부대장으로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한네트와 KCT 둘 다 단기과열에 빠졌다.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 단기과열이 예고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뚫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기과열에 들어간다라는 전제에서. 그러면은 3대장으로 올라왔던 로지시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로지시스, KC피드, KPS인가? 하나가 더 있는데, KCS, KCS, 이렇게 4개 종목군들이 있겠죠. 과거 전부 다 상한가 이력들이 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워낙 이쪽 섹터가 대장을 자주 바꾸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 과열에 들어가게 되면 세력도 물량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안 들어가는 선에서 저는 조금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나마 거래 대금이 좀 더 많이 터졌던 로지시스가 KCS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돌파로 봐야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 윗골이 좀 밑에 눌렸다가 장중에 대장 바뀌면서 이슈가 만들어질 때 뭐 돌파 성격에서 종목을 매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서 소폭 밀렸기 때문에 밀리는 구간에서는 매매하기보다는 그 하락을 멈추고 돌아설 때 공략을 해보면 저는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기민감주 섹터에서 종목을 좀 몇 개 보자면 경기민감주 섹터에서 종목을 몇 개 보자면 일단은 금요일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현대차가 미 친환경차 비중을 2030년 50%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 완성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린 뭐 현대차가 반도체 뭐 나선다 등등 나왔는데 미국에서 친환경 차량 생산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발언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그 무녀스 미국 법인장 입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자동차의 미국 생산 그리고 과거 애플카의 미국의 생산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한번 상기해 보면 되겠죠. 그거는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과거 그런 이슈로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구형테크 일단은 뭐 테마로 작용해서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이 테마로 작용해서 올라가는지 아마 월요일날 이런 부분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주와 테마주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거 구형테크가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탄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시가가 높게 뜨지만 않는다면 이때도 차량 이슈가 나오고 장중한 때 20% 이때도 시가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좀 그랬고 시가가 높지 않으면 그런 이슈화가 된다면 구형테크가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밖에 뭐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일변도 흐름과 그 다음에 일부 시장에서 자금이 몰리는 수급주 위주의 흐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돈을 벌기보다는 일단 시장의 소수의 종목 안에서 압축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면 분명히 전체적인 섹터 안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될 시점이 머지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